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유한 선생님입니다. 전강에서는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수시 학생부 종합전환 논술 이렇게 수능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뭐 지금의 대세가 이제 그 평균치가 수능은 아니죠. 이제 수능과 수시가 같은 맥락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아직까지의 사고가 수능이라면 이 수시라는 방식으로 갈 때 논술 뭐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시 전형을 갈 때 어떤 영역의 능력을 키워하는가, 그 어빌리티 능력이 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대학별 고사, 고대, 그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문제를 보여드렸고, 대학별 고사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별 고사 그 면접과 제시문과 논술의 제시문이 어떻게 다르다, 어떤 사고가 여기선 비슷한 것 같아도 이런 사고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부산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못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하위가 조금 더 논술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나 논술을 준비할 때 논술을 갖고 준비를 하면 트레이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부산대학교 논술 문제를 오늘은 좀 풀어드리면서 결국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소통이 돼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능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이 전략들이 쓰일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전강에서 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 면접의 제시문과 이 뭐 부산대학교지만 어쨌든 뭐 인서울권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그런 그 연고대와 비슷한 상황의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그 논술의 문제를 보시면 어떤 능력이 다르고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고 권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의 모의논술 2022년 인문사회 문제집에서는 뭐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답안은 답안지에 해당 문제 번호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고요.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고요. 그 고려대학교 그 면접 본고사 면접 문항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이런 게 없죠. 왜? 숙지에서 들어가서 바로바로 내가 말로서 구술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도 사실은 조금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됩니다.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것도 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외부적인 컨텐츠는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고요.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대한 사항은 절대 답안에 드러내면 안 되죠. 답안 연습은 연습지도 같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논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체능, 문해 창작이나 영어 연출 이렇게 지금 정시, 실기도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지도 같이 제출하는. 왜냐하면 생각의 카테고리의 과정을 연습지를 통해서 감독관들이 보겠다는 거죠. 연습지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여러분들을 면접관들에게 출제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답안지, 연습지는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억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입하면 안 되죠. 자, 먼저 어떻든 논술은 이렇게 먼저가 유의사항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요. 무슨 시험이든지 그 학교에서 하는 유의사항에 우리가 잘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죠.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논술 문제예요, 오늘은. 자, 재심은 가의 기억,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가의 기억을 봐야겠죠. 재심은 나의, 르네상스와 재심은 다의, 셈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고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의 셈에 대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주쿠의 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갖고 오는 그 원본의 어떤 그 내용을 갖고 베이스적인 내용을 갖고 기억에서 지녀온 접근 방식. 그런데 출제자가 기억에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은 이미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하고 다르게 내가 생계부를 만들어 오면서 갖췄던 성장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출제자가 제시한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을 잘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이고 논술이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그 면접
대학별 본고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쪽에서 나한테 뭐를 얘기하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학년 때는 문해력이라고 해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많고 생각이 좋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저쪽에서 나한테 무엇을 던져서 나한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뭔지를 내가 파악이 안 되면 그건 전혀 동분서 다른 지금 벽 보고 말하는 다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문해력, 독해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입시의 특성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제시문은 내가 갖고 온 생계부를 만들었을 때 그 나의 성장의 과정에 해당하는 나의 견해, 내가 성장해온 견해에 맞게 근거를 들면서 내 견해가 조금 더 독창적일 수 있게 그러면서 그 근거가 왜 이런 걸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생겨났던 나의 생각들과 견해들을 입학사원관들과 면접관들에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논지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는 나의 생계부다. 이 논술은 나의 생계부로서 가는 게 아니라 논술의 근거는 여기 있는 가나다 이 텍스트의 관점에 따라서 근거를 그 요약된 걸 가져오되 그 근거는 뭐냐? 요 안에서 내가 어떤 생계부를 선성하기 위해서 성장했던 그 근거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책이라든가 내가 조금 더 학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했던 그 근거들, 그 생각들을 이 제시문의 카테고리 안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카테고리 안에서 잘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양적인 어떤 책을 많이 읽은 공부를 좀 한 그런 독해력이 나한테 있고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냐 글로서 재심은 나의 핵심 논지와 재심은 나의 모자 장수의 태도를 바탕으로 태도를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가해에 드러난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뭐냐. 이것은 내가 생계부를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의식은 물론 갖고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뭐 공리주의적인 어떤 것인지 칸트의 이론이든지 어떤 어디가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다르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인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고 능력까지 도전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AI죠. 이러한 로봇을 갖다 휴머노이드라고 한다. 사고할 수 있는 로봇,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로봇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같은 로봇이 나온다는 거죠. 이미 영화로는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신속하게 다가와 있다. 아이로봇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인간이 정한 원칙 내에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복종한 로봇이 아니라 어떤 것에 종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재설정하며 인간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로봇이 등장하는 게 휴머노이드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 영화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어디에서 그려져 있는지 하는지 그어져야 하는지 둘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자, 이 텍스트 문제 푸는 것도 출제자와 나와의 관계예요. 대학 가는 것도 대학과 나와의 관계죠.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것도 세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도 물론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은 너무 눈앞에 시야적인 것만 보니까 관계도 못 바라보고 관계 너머의 것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국제학교를 다니던 국내 국제학교 비인가를 다니던 해외고를 다니던 검정고시를 하던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의 목표고 지금 내가 검정고시 하는 것이 대학 가는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거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대학을 갈 때 검정고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내가 검정고시가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대학 갈 때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전략과 원인이 있어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로드맵과 전략과 원인 없이 그냥 검정고시를 한다, 그냥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닌다, 위험합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내가 가고자 하는 아웃풋하고 맞아야 돼요. 관계 설정이. 이것을 맞춰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지금은 그런 다양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사고가 어떤 사고가 중요한지 어떻게 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고력이 중요한지를 이번 겨울에 윈터스쿨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에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이 준비를 시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력, 어떤 사고력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독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들을 도구 이상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만일 로봇이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로봇인가요? 사람인가요? 생명이 있는 하나의 생물인가요? 아니면 비생물인가요? 근데 생물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로봇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정체성이 있어요. 심지어 이 로봇이 인공 피부가 돼 있어서 아픔을 느낀다고 쳐봐요. 그러면 생명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죠.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내린 규정과 관계가 깊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규정에 공감을 표한다. 인간을 동물과 같은 인간 이해의 존재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성을 든다. 로고스, 이성, 생각의 힘. 여러분들도 인간입니다.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까?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성을 든다. 이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고대 서양 철학자들에게부터 일반의 관점이었다가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서양 철학에 와서 확장되어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입장이다. 데카르트는 방법 서술에서 인간만이 이성과 이에 기초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반려견, 아무리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쁜 강아지가 나하고 소통이 돼요. 반려견,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하고 우리 애완동물하고 반려견이라고 할게요. 말할 서로가 뭐 가나다라 말을 써서 ABCD 말을 써서 말은 안 되지만 소통이 됩니다. 왜?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서는 안 되지만 이미 다 느낌으로서 눈빛으로서 행동으로서 다 소통이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 커뮤니케이션, 즉 방송, 신문 방송이나 문화 콘텐츠 학과나 매스미디어 계통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 학생들이 세특을 하나 정해도 굉장히 좀 독창적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창적이기 위해서 독창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학교에 그 관점에 부합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 나를 그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 이 어떤 의견과 나의 생각이 이런 프로젝트,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잘 녹아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독창성이 독창적이려면 거기서 맞는 근거, 원인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험이에요. 이것은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의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입니다. 하나의 위계성이라고 대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점점 커지는 하나의 위계성.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잘 표현되기 위해서 나만의 능력이 중요한데, 시간이 되면 할 거는 많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는 저한테 솟아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실제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근데 또 저도 일과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봉사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어쨌든 이런 무료 강의가 적절하게 이것이 시간이 안배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선생이라는 것이 저희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간만 낼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 뵈서 많은 얘기를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어쨌든 지금 어디까지 왔냐? 논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한번 잡아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이성적 존재, 로고스. 그래서 방법소설에서 인간만이 이성과 이해에 기초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이성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생겨난다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논술에서 규정하듯이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인간은 이성과 언어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래요. 로버트가 이성과 언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간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이 시대에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죠. 지금 웬만한 석사학위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모두가 인텔리전트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그래서 모두가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국한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논술 시간이니까 그렇고 제가 이제 문해 창작이나 영화 연출을 설명할 때 혹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려는 사람들은 로봇이 이성적 사고 능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인간이 했으니까 만약 로봇이 이성과 언어를 가지면 인간인가? 그러니까 또 사람은 또 반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로봇이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갈 수 없다고 그것도 막 파헤쳐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순됐습니까? 그렇죠? 인간과 로봇의 경계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성적 사고 능력에 찾는 것 이상 끊임없이 마주치게 될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은 이제 중요하죠. 자, 어떤 접근 방식?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출제자가 의도해서 낸 접근 방식이에요. 논술입니다. 출제자가 의도해서 낸 접근 방식이에요. 문해력이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문제 해석이 독해가 안 되면 전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성적 사고 능력에서 찾는 이상 끊임없이 마주치게 될 문제일 수밖에 없대요. 출제자가 이런 지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대요. 무슨 접근 방식?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들 어떤 거? 인간은 이성과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인간인가? 로봇이 이성과 언어를 갖게 된다면 인간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카테고리에 있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대요. 로봇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 빗줄자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 시간에 우리가 고려대학교 그 인문계열 그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공고사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하나 이렇게 딱 줬잖아요. 그 주의가 무슨 주의였어요? 우리가 보면 공리주의였어요. 소극적 공리주의와 구조적, 그러니까 고전적 공리주의 이런 걸 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전적 공리주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소극적 공리주의가 나왔어요. 저번 텍스트를 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해를 할 거고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공리주의라는 내용이 자꾸만 분야가 되고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안에서 카테고리가 뭔가가 새로움이 나오는 것 같아도 계속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잘 산다는 것은 GDP만 높아서 잘 사는 것이냐? 그걸 깼어요. 아니다. 잘 사는 것은 GDP도 높아야 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 여러 가지 대인적인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숫자로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GDP가 낮은 가나의 사람들은 인구는 행복한데 GDP가 높은 한국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중요한 게 뭐냐? 공리주의가 어떻고 구조적 공리주의가 어떻고 소극적 공리주의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딱 맞춰서 프레임에 앉아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노름으로 앉아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이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행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알아야겠죠. 이것은 숫자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같이 그렇게 쭉쭉 사고를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이냐? 저는 논술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문제를 통해서 물론 그거에 대한 본론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그것이 대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직장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창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 아이는 수학 하나 더 풀고 언어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사회를 진취적으로 이 어려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학의 문제를 통해서 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삼성이나 두산이나 뭐 하나나 이렇게 대기업의 직무 직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똑같아요. 관점은.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대학은 우리 아이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들어가는 건 우리 아이가 대학에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대학 쪽에서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고객이 아니에요. 일꾼이지.
그러면 기업은 우리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관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와 취업사정관제의 관점은 좀 다르지만 기회가 되면 또 그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연결이 돼요. 이 능력을 갖고 취업 문제, 논술, 취업 문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언어 문제 하나 더 맞고 더 들틀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 과정에서는 중요하겠죠. 제가 수능을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수능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대학도 결국은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능력이 뭐다. 어떤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저는 언어를 문제를 풀거나 논술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퀄리티에 따라오시려면 이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구나를 좀 느끼셨어요.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느끼기라도 하셨으면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여러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우리 학생들 지금 아직 좀 어린 학생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접근 방식인지 알겠죠? 우리는 인간을 보지 못하고 요 아주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서 봤다는 거야. 재심은 나의 르네상스와 재심은 다의 셈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자,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을 통해 신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운동이었대요. 딱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아, 르네상스를 몰라도 그래 나보다 뭐 르네상스 모르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은 현실에서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인간 생활의 풍족함을 추구했으며 더 나아가 종류의 모든 권위와 인습에서 벗어나는 인간 해방을 희망했대요. 르네상스는 누가 중요했습니까? 인간이 중요했네요. 그렇게 새로운 사고, 그냥 르네상스는 신중심주의에서 그동안 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리스 로마도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아폴론, 무슨 신, 뭐 제우스 많잖아요. 신을 결국 인간을 빗대서 신을 형상화시킨 건데 그 신의 인간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죠. 근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간이 더 중요하다. 결국 신도 인간을 그 안에 투항시킨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종래 권위, 인습에서 이제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권위와 인습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 그렇게 새로운 사고와 생활 방식의 모범이 된 것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다. 그리스 로마의 구조는 이성적이면서도 풍부한 감정을 지닌 이상적인 인간상을 잘 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이상을 인간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수 있었던 게 르네상스라는 거죠. 표현은 달라도 뜻은 하나다. 인간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문적 경험을 흔히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라 한다. 아,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좋아요.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 휴머니즘, 인문주의. 그럼 우리 저학년 학생들 지금 제가 이제 저학년 학생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책을 읽어라 해도 안 읽죠. 요즘 우리 친구들은 동영상 유튜브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다루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왜 책을 왜 읽어야 하냐?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책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인문학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앞으로 내가 IT 어떤 전공자가 돼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세상을 바꿀 세상에 도움이 될 빛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개발이 안 돼요. 그것이 또 개발이 된다 해도 잘 소통이 안 돼서 히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히트를 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내가 좀 더 빛나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능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카테고리에 딱 목줄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강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넣어서 목줄 잡고 지금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과는 다른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트레이닝을 어떤 거?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다운 내가 나다운 훈련.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달란트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인문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저학년 학생들은 그러면 찾아봐. 사전에서. 한번 요즘에 사전도 안 찾아도 돼.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 네이버에서 녹색 창에서 인문주의 찾으면 쫙 나와요.
안 외워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인문주의 원래 정확한 뜻은 이렇구나. 휴머니즘의 정확한 뜻은 이렇구나. 읽고 넘어가요, 그냥.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이 또 독해하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강압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지금 학종 그러면 숫자 노름, 뭐 우리가 뭐 지균이 몇 등급,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학종은 안 되겠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놔요, 그냥.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냥 공부 못한 아이로 정말 가능성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성공하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되는데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 방법밖에 없네. 옛날에 이 방법밖에 없네. 세상이 변했군.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공부를 못하는 걸로 만드는 이 세상, 이 숫자 노름에서 떨어지는 이 세상, 물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아이가 노력을 안 한 거니까. 열심히 하는 열정 있는 아이인데 뭔가 방법이 틀린 건 아니까 이 열정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계속 창의적으로 입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문주의는 본래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품을 의미했으나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고대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덕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대요. 자,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탈리아의 신 프란체스코 페르라르카가 설정했는데 이거 사람이죠. 시인이 얘기했대요.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의 절정기로 중세의 인간의 창조성이 철저히 무시된 암흑기로 규정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고전 학문과 문화의 부활을 통해 문화를 부활시키고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로써 사람들은 그를 최초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르대. 또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초로 찾기를 좋아해. 그래서 항상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규정하고 항상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봅니까? 그가 한 말 중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아는 누구하고도 다르다. 이 뭐냐? 나는 내가 아는 누구하고도 다르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누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다는 거죠. 이 말은 페트르카의 새로운 글쓰기를 강조하는 과정을 상기했지만 인간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도 그래서 달라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가 아니다. 달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다름으로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균형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자, 나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가 기억에 지녀온 접근 방식을 알겠죠. 나이네센스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중요하고 르네상스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이미 이렇게 논술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본고사 논술, 2차 논술하고 다른 점 이게 딱 정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창의성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행동과 창의성, 전략 중요한 거고 생계부, 글 쓰듯이 생계부에 다 내용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문의 창작이죠. 이 문의 창작이 소설 쓰듯이 없는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소설은 다 거짓이고 허구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셔서 그렇지 작가의 영역으로 넘어오셔서 소설을 쓰면 그 소설 안에는 진짜 진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역이 작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설이 허구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고 소설에는 그 살아온 사람의 인생, 작가의 그 경험 진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계부도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생계부는 1차에서 어떻게 입학사항관을 만나고 1차에서 합격이 되냐? 그것은 진실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글쓰기를 통해서. 똑같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전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왜냐하면 저의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기존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숫자 노름, 그냥 입시 컨설팅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을 찾아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강의를 찾아서 들으실 정도의 학부모님 또 학생이라면 분명히 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찐으로 맞는
학부모님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이미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디귿의 셈에도 읽어볼게요. 디귿도 읽어보고요. 디귿의 셈은 쥐쌍의 병기죠. 그림을 보시면 뭐 대학교를 나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한 번쯤 교양 시간에 들어보셨을 듯한 그런 병기를 그냥 이렇게 거꾸로 띄어 갖다 놨더니 예술 작품이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뒷쌍의 병기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화장실의 병기 기능으로서의 병기가 아니라 띄어서 이 예술 콜렉션 전시회에 거꾸로 놓을 수 있었다는 용기죠. 이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창의적인 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과 다름, 새로운 분야가 되는 거죠. 듀샹은 철강 회사의 맨하튼 쇼룸에서 구입한 변기, 소변기를 알무트라는 필명으로 그러나 출품했다. 그러나 갑론을박대 벌인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셈은 전시 자성에서 왜 기존의 미술품의 생각은 뭘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있는 걸 갖고 그냥 이렇게 놨는데 엎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맞지 않았다는 거지. 훗날 그의 의견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그레크가 말한다. 셈이 이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백왕궁의 쇼윈도에서 매일 보는 소변기 역시 비도덕적인 것이다. 생각의 차이예요. 기성예술에 대한 지상의 전복적 상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국내에 전시된 셈은 1950년산 뒷상이 전시에 출품됐다 됐자마자 그 작품이라면 1917년산이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일까? 이 모모 연구사는 원래 셈은 1919년 1회에 버려지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장의 셈은 실물 크기로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 중 가장 초기의 것이며 뒷시장이 파리의 벼룩시장에서 구매해서 직접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작품의 습성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며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야말로 레드메이드라는 자신의 개념을 더 향상시키는.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그 전시회를 하나 갔다 왔어요. 무슨 전시회인데 유명한 전시회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제목들을 하도 정보들이 많이 왔다 갔다 머릿속에 사기 때문에 우리가 팝아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강에 오리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둥둥 띄워놓은 것도 팝아트예요. 우리가 모든 인쇄 매체, 어떤 뭐 신발 주머니, 에코백, 어디 책 어떤 그 카피 광고 문구 안에도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다 우리가 상업성 목적을 갖고 혹은 우리가 크게 어떤 작가의 어떤 큰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말 레디메이드라는 게 뭐냐? 친숙한 것이라는 게 뭐냐? 정말 순수 예술, 순수 문화, 순수 미술, 정말 작가가 고난 몇 년 동안을 해서 그런 작품도 물론 있습니다. 그 작품의 가치는 그 가치로서. 하지만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작품들도 많아요. 이것이 어떤 보자기의 그림으로서, 어떤 커버로, 책의 커버로서, 이것도 작품.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더 경중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작품의 의미가 다양하고 그 작품을 바라보는 독자나 또 관객의 시선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한 것만 고집하면 이런 것들은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걸 작품을 생각한다면 순수한 어떤 작품도 포함해서 모든 게 작품인 거죠. 그래서 보면 작품이라는 것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이롭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관점들, 사람의 트렌드를 그 작품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거, 그것이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듀샹은 레디메이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개념을 향상시키는 게 듀샹의 생각이었고 거꾸로 말하면 사인만 하는 작품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르네상스 야구의 생각하고도 매우 비슷하죠. 뭔가가 이렇게 바뀌고 새로워지는 거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동안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여온 접근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로봇은 생각과 정체성과 의식과 뭐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로봇가 많이 언어와 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인가?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모순을 빠진 것을 다시 모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로봇가 인간이 아닌 이유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것은 로직 하나가 계속
계속 뭐예요?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은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시문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르네상스와 다의 제시문의 셈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250자 플러스 20자 알파. 르네상스의 생각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다양성이에요. 다의 셈도 뒷상의 변기도 뭐예요? 변기에서 셈으로 변했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미 문제의 요지가 정해져 있어요. 논술의 어떤 그 제시문이 딱 있고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계부에서 만들면서 성장해온 여러분들의 관점을 여기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쓸 수 있겠죠? 르네상스의 속성과 다 셈의 속성은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 인간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만들어온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변혁해야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면 돼요. 인간이 중요하다. 르네상스는 어떤 점에서 인간이 중요했고 다 뒷상의 셈도 어떤 점에서 사인만 하면 그것이 작품이 될 수 있는 어떤 견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녀온 접근 방식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고수했던 것은 어떤 갇혀있는 인간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면서 행복을 연구했고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 중요한 공리주의를 연구했고 인간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소극적 공리주의 같은 걸 연구했죠.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르네상스가 이랬고 셈이 이랬다. 지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 본고사 고려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본고사 면접, 대학별고사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하고는 약간 더 쉬운 것 같아요. 뭔가 딱 정리만 하면 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 1다시 제시문 나의 핵심 논지의 제시문 마의 모자 장수의 태도를 바탕으로 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전강을 찾아보세요. 꼭. 전에 제가 바로 했던 그 강의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병 면접에서 중요한 그 사고 로직의 부분을 보면 학종에서는 그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부분에서 공리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겠죠.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논술은 핵심 논지 제시문 마이 모자 상태의 태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논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의 생계부를 만들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에 드러난 문제의식을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 제시문 마이 모자 상태의 태도에서 찾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논술은 그렇게 찾아서 그 조건에 맞게 글을 써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아셨죠? 본고사, 면접, 자수 없어진 스카이권 혹은 서울권, 인서울권 대학에 요구하는 면접 본고사가 굉장히 앞으로 부활되고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텍스트로 나가지만 앞으로 더 발전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어떻든 무슨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나가던 중요한 것의 본질의 사고방식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의 면접과 구술과 이 논술은 조금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아셨죠? 끝까지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마무리하죠. 최근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창조적 사고의 결과로 나오는 개념은 공식적인 의사전달 시스템, 이를테면 말이나 방정식, 그림, 음악, 춤 등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 분야의 창조적 사고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문을 여는 것 같다. 중요합니다. 그림을 배워서 정점에 쓰면 문학하고도 통해요. 문학은 언어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글을 저는 쓰는 작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로 다가섰지요. 그런데 그 언어의 세상에서 주인공이 화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 들리는 세상을 서술하고 묘사하려면 영상적인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글로서 이미지가 열립니다. 영화적인 이미지가 영화로서 열리는 것과 글로서 이미지가 열리는 건 좀 달라요.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 아카데미 통해서 또 강의하는 문창과 영화과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 저를 이렇게 선생으로 만나시면 여러 분야를 다 좀 걸쳐 있습니다. 뭐 언어는 제가 하도 하이 개념이기 때문에 언어는 안 해요. 수능 언어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언어 안 하고요. 그 논술도 사실은 안 하지만 지금 논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앞으로 대학별 본고사의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논술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관점과 방법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죠? 두 강의를 꼭 연결해 보세요. 논술 합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래 제 주된 과목이고요. 생계부 성장시키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그다음에 제가 공부한 것이 문해창작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문해창작 소설과 영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계부가 뭐라고요? 써서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을 써서 내는 게 아니고 진실을 써서 내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어떤 관점을 갖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의식이 생기고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생계부만 대충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거짓으로 많은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서 지고 대학 갈 수 있다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고 성장한 것들이 바로 본고사 논술, 본고사 구술에서 면접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정확하게 잘 전략을 짜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제가 다른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대의 생계부, 진로선택 과목, 심화 과목, 생계부 대체서식, 검정고시 해고, 진로선택 과목이 없지만 진로선택 과목을 대신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트렌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통합적이고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따라서 종합적 이해라는 직무를 짜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식들이라는 실을 먼저 풀어놓지 않을 수 없다. 전문화의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식은 파편화되고 있다. 온라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작 그것의 기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 등에 대해서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조각조각된 전문적 지식들을 자기 분야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하나의 큰 실타래로 엮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게 보여요. 가장 중요한 생계부에서의 그 관점은 전체를 보고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2학년 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재수생이 됐다면 3학년 2학기까지 전반적인 또 생계부 대체서식이 그렇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놓고 전반적인 틀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씩만 꽂는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 지식의 양은 늘어나는데 비해 학문 간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종합적 이해력은 퇴보일로에 있다. 종합적 이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에서 오히려 암흑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오로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재통합하고 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만을 양성할 때 이겨낼 수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줄 치세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날줄과 시술이 있다. 창조적 사고의 본질이 이해하는 일이 날주려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기록시대의 모색이 시줄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고르다가 부산대학교 문제가 걸려서 갖고 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누누이 말해왔던 그 그 교육에 대한 관점이 프로섹션 여기서 그 포인트 오브 뷰가 바로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날줄이라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시술이라는 거죠. 창조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느끼실 겁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영재고 정도 다녀야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창의고 창조적이라는 것은 새롭다는 것은 없는 거를 어떤 가서 우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공책 하나를 다른 시각으로 봐서 창의적으로 이것을 보는 거고 봤으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내 생활에서 내 경험에서 내가 공부해 온 곳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창의력입니다. 이것은 창작할 때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제 아셨죠? 관점 줄 쳤어요. 마까지 보겠습니다. 모자 장수는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갖는 문제, 즉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해 내게 얘기를 꺼냈다.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니다만 그분들의 머리 지수는 놀랄 지경입니다. 손님도 놀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거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기 모자는 모모씨 유명한 변호사 이름을 대면서 할 것인데 엄청나게 큰 머리입니다. 7인치 반. 이것이 그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리 사이즈는 직업에 따르는 뜻합니다. 제가 전에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장님들 일을 해드렸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 근심 때문이겠죠. 조수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자니 중이야.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는 제가 가게 특유의 창구멍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본 것은 모자의 사이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하물며 모자를 통해서도 세상을 보는 게 다른데 얼마나 많은 관점들과 시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다 자기와 나아가서 폄훼하지 말고 다 우선 끼안고 다 이것을 갖고 나에게 맞는 게 뭔지 그 중에서 하나하나 엮어서 더 나은 것이 창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는 존스가 7인치 2분의 1을 쓴다 해서 그를 존경하고 스미스는 6인치 4분의 3밖에 안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 무시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러한 제한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직업죠. 제가 살아온 경험, 제가 받아온 교육 안에서 시야를 갖고 있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생을 길러내는 선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인정하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최선의 포트폴리오, 최선의 아웃풋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있는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넣어서 어떻게 새롭게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재해석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럼 볼게요. 재심은 나의 핵심 논지의 재심은 마이, 모자장수의 태도를 바탕으로. 나의 핵심 논지는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서는 뭐다? 프로젝트,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한 일이 날리려면 창조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시줄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창의적인 것은 어디서 우주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창의적인 것을 생기고 그것이 나의 경험과 이유에서 그 조건이 이유를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것을 마의 모자 장수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면 마의 모자 장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 사회를 시야를 가지고 있다. 가에 대한 문제 해결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죠? 가에 대한 문제 해결은 뭐예요? 가는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이 문제 해결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무엇이 어떤 부분이 타인과 다르고 또 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제한된 다음 시각으로 더 폭력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각이 없다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인간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거가 뭐냐?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 다양성이라는 정보 인포메이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인포메이션 중에서 정말 나한테 소중한 인포메이션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각을 갖는 능력 이것이 가에서 드러난 문제의식 해결 중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은 25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고려대학교 면접에서 서울대학교 면접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논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주어진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사용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독해한 것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경험을 통해서 쓰는 생계부의 경험을 통해서 생계부의 컨텐츠를 통해서 쓰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본문 제시문과 논술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강에 걸쳐서 논술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하나의 중심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확실하게 다른 그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일반 논술도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논술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본고사 논술, 자기소개서가 없었으니까 앞으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6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대의 본고사 논술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부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어렵건 쉽건 할 수 있는 대책은 뭐냐? 본고사에서 중요한 사고력이 뭘 기르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번 윈터스쿨에는 권영교육과 함께 우리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이 수업을 듣는 재수생 학생들이 있다면 본인이 하지 못한,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이 능력을, 이걸 학종 대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길러내신다면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또 좋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여기서 오늘 그 수업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